첫 번째로 우리가 자산의 정의부터 볼 거예요. 일단 자산을 재무제 우리가 지금부터 자산을 혹은 부채를 재무제표에 기재하는 이 과정을 볼 거거든요. 자산과 부채를 재무제표에 기재하는 과정을 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 그럼 정의를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산의 정의를 볼 건데 먼저 자산의 정의를 교재에서 보시면 자산은 물론 이게 이번에 개념체계가 바뀌면 바뀌어요. 하지만 5장부터 나오는 IFRS는 여전히 이걸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셔야 돼요. 이거를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쵸? 요거 외우는 건 전혀 소용이 없다고요. 그래서 밑에 박스에 있는 요 표를 우리가 OX를 채울 수 있는 게 더 중요해요. 실제로 자산을 정의하려면 얘 중에서 어떤 항목들이 필수적이고 어떤 항목은 있으나 마나인지를 우리가 가릴 수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요 해당이 되는 문제를. 그럼 제가 그냥 그 예를 들어볼게요. 이 예만큼 좋은 예가 없어요. 제가 그 고등학교를 저기 경남에 있는 학교에서 나왔는데 집은 서울인데 그때 당시에 거기가 자립형 사립고 비슷한 데라 가지고 그 전국에서 학생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기숙사 시험 보고 들어가는 학교라서 기숙사 살았는데 시설은 되게 후져가지고 그 전교생이 한 학년에 150명이라서 4반 있는데 다 기숙사 살았다고요. 산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디 놀러 갈 데도 없었고 그럼 기숙사 한 방에 10명이 같이 살았어요. 거의 군대거든요. 그 10명이 같이 살았는데 저 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됐을 때 드디어 우리나라 최초로 손안의 휴대폰 PCS폰이 나온 거예요. TTL 나오고 막 그럴 때예요. 제가 그래서 어이 어머니가 아들이랑 전화를 하고 싶은데 공중전화밖에 없으니까 학교에 제가 고3 딱 되던 해에 핸드폰을 딱 사주셨다고요. 그걸 제가 우리 기숙사 저희 방에 처음으로 제가 핸드폰을 사갖고 간 거예요. 방학 때 끝나고 나서 애들한테 야 이게 핸드폰이라는 거야 조그마지 이랬다면 보여줬다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애들이 이제 핸드폰 이런 게 없으니까 애들 번호나 이런 거 나오면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이어리라고 있었어요. 거기다 이게 막 적어가고 그랬다고요. 근데 다이어리를 피더니 야, 네 핸드폰 번호 좀 적어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적어줬어요. 다이어리에 이렇게 걔들 제 번호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차피 전교생이 150명밖에 안 되고 반이 4반이에요. 기숙사라니까요. 전화하는 것보다 나 제가 찾아가는 게 더 빨라요. 항상 제가 옆에 있다고요. 근데 굳이 제 핸드폰 번호를 적어가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그냥 적어줬어요. 문제는 그 다음날부터 시작되는데 그 다음날 냈더니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번호를 아는 사람이 저랑 저희 엄마 아빠밖에 없는데 엄마는 좀 전에 통화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스팸도 없을 텐데 받아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윤도나 나 동원이 엄마인데 동원이 좀 바꿔줘라. 네 바꿔줬죠. 그 밖에 바꿔주고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또 울려. 받았더니 윤도나 나 지웅이 엄마인데 지웅이 좀 바꿔주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 제가 애들 교환 이거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 마지막으로 진짜 빡쳤던 건 진짜 화가 났던 건 제 친구 중에 부산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야 윤도나 너 밤에 공부하냐고 어차피 핸드폰 안 쓰지. 나 핸드폰 안 쓰지. 그럼 핸드폰 잠깐 빌려줘. 이 번호로 부산에 사는 내 여자친구가 전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전화하기 때문에 어차피 너 통화비는 안 나와. 핸드폰 좀 빌려줘 그러더라고. 제가 진짜 그거에 뚜껑이 딱 열려가지고 거실에 10명이 누워있는데 야 이게 니네 거야? 이게 내 거야? 왜 이래 진짜 전화하지 말라고 그래 핸드폰으로 막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그 강남역에서 수의사 하는 친구가 있는데 걔 깐죽거리거든. 걔가 깐죽거리고 야 너는 아직도 그게 네 건 줄 알아 이러더라고요. 그때 되게 열받았는데 이 회계를 배우고 나서 생각해보면 이것처럼 자산의 정의를 잘 설명한 게 없어요. 이게 핸드폰이 제 자산이 아니었거든요. 자 보세요. 일단 자산을 정의할 때 첫 번째로 과거 사건의 결과여야 돼요. 과거 사건의 결과라는 게 뭐냐면 과거에 이미 일단 내가 돈을 주고 샀어야 돼요. 대가를 치르고 뭔가를 샀었어야 된다고요. 그럼 과거 사건의 결과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미래에 이 자산을 살려고 위도하고 있어. 미래에 이 자산을 살려고 계획하고 있어. 요거는 자산을 정의하는데 필수적일까요? 관련이 없을까요? 옛날 저희 아버지가 80년대에 엑셀 타셨는데 그때 갓그랜저 하면 거의 먹어줬잖아요. 그래서 갓그랜저 지나갈 때마다 저희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윤도나 아빠 차 지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차 엑셀이잖아. 제가 초등학생 때 그러면 아빠가 야 아빠 곧 살 거니까 그냥 아빠 차라고 생각해 그러더라고요. 돌아가서 얘기하고 싶어. 아빠 자산을 정의할 때 자산을 구입하려는 위도는 자산의 정의에 필수적이지 않아.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과거 사건의 결과가 있어야 돼요. 내가 미래에 일단 돈을 썼어야 된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 과거 사건의 결과하면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비교 표시로 뭐 단순히 미래에 구입을 예정하고 있거나 구입을 의도하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 자산으로 보면 안 돼요. 어렵지 않죠? 거래처에서 회계사님 저희 지금 12월 31일자로는 아직 안 샀지만 내년 5월 뭐 1월 10일 일정으로 1월 10일 날 땅 살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 미리 자산 잡으면 안 돼요?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안 되죠.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죠. 과거 사건의 결과이기 때문에 일단 내가 샀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비고에 나와 있지만 다시 읽어보시면 미래에 발생할 거로 예상하거나 예상되는 거래나 사건은 자산을 창출하지 않는다. 일단 그럼 제 핸드폰 같은 경우에 엄마가 일단 사줬으니까 거기까지는 오케이죠. 그렇죠? 두 번째로 보시죠. 현금 지출 여부요. 현금 지출 여부는 자산을 정의하는데 필수적일까요? 필수적이지 않을까요? 현금 지출 여부. 돈 받을 써야 돼? 그 회사의 주주들이 내가 이 회사에 주식을 투자했는데 이 회사가 자꾸 너무 어려워. 그러면 뭘 주는 경우가 있냐면 야 내가 땅이 있는데 땅을 그냥 줄게. 땅 좀 잘해봐. 내가 기계장치가 있는데 요거 사줄게. 내가 그냥 너한테 공짜로 줄 테니까 잘해봐. 무상으로 주주한테 증여받는 경우가 있다고요. 어렵지 않죠? 우리도 엄마한테 공짜로 받잖아요. 저도 핸드폰 엄마한테 공짜로 받은 거라고요. 새 돈 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금 지출 여부는 자산을 정의하는데 당연히 필수적이지가 않아요. 주주로부터 무상 증여받는 경우, 우리가 엄마나 아빠한테 공짜로 받는 경우, 이런 것도 우리 자산으로 본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금 지출 여부, 일반적으로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왜? 저희가 공짜로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 시험에 이 부분이 오답 유형으로 나온 게 뭐가 있냐면 주주로부터 무상 증여받은 토지는 현금 지출이 없기 때문에 자산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O예요, X예요? X죠. 왜? 현금 지출 여부는 자산을 정의하는데 필수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계속 보시면 법적인 통제 있습니다. 법적인 통제. 법적인 통제. 자, 여기까지 필수적이고 법적인 통제는 필수적일까요? 아닐까요? 법적인 통제요. 우리 뒤에서 배우겠지만 여러분 이 통제는요 필수적이어야 돼요. 제가 핸드폰을 고등학교 때 샀을 때 이게 제 자산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제가 통제를 못했잖아요. 나만 써야 되는데 내 친구들이 다 쓰고 있다고요. 제가 빵 셔틀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친구들이 다 쓰고 있다고요. 제가 통제를 못했죠. 그래서 자산을 정의하는데 반드시 내가 통제하고 있어야 돼. 요 자산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효익이 나만 누려야 된다고요. 효익을. 그런 통제가 반드시 법적인 통제만 있어야 될까? 법적인 통제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알아셔야 되는 게 통제를 보시면 법적인 통제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법적인 통제 외에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법적인 통제는 우리가 자산을 정의하는데 필수적이가 않아요. 왜냐하면 법적인 통제가 있거나 실질적인 경제적 효익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면 통제하고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꼭 요게 필수적인 필요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고요. 우리 저번 시간에 제가 대한항공 얘기했었죠. 대한항공 아시아나 비행기 빌리는 얘기했었죠. 그게 이 얘기예요. 제가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보통 여기 현대캐피탈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리스 가서 자세히 배울 건데 현대캐피탈이 자동차 리스해주는 회사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현대자동차가 있습니다. 현차. 자, 여기 고객이 있어요. 자, 이렇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EQ900 에쿠스 신형을 사고 싶다고요. 근데 한 1억 4천 대. 1억 4천을 제가 일시불로 어떻게 내요? 타고는 싶은데 그렇다고 카드 할부로 하기 좀 뭐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현대캐피탈에 연락한다고요. 제가 1억 5천짜리 에쿠스를 타고 싶은데 당장 돈이 없으니까 네가 돈을 대신 좀 빌려줄래? 이런다고요. 그럼 현대캐피탈이 알았어 1억 5천? 내가 현대자동차에 보내줄게. 하면서 현대캐피탈이 현대자동차한테 돈을 1억 5천 보낸다고요. 우리가 자동차를 1억 5천 주고 일시불로 사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캐피탈회사가 돈을 나 대신 빌려준다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 현대자동차가 나한테 돈을 보내줘요. 차를 보내줘요. 차. 에쿠스를. 그럼 난 요거 타는 기간 동안 돈을 현대캐피탈한테 빌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 사용료, 다른 말로 리스료를 내는데 이 사용료가 다른 말로는 돈 빌린 거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 내는 거거든요.
어렵지 않죠? 뭐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자동차 리스하는 구조가 다 이런 구조거든요. 이런 구조예요. 그럼 이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거 누구 차예요? 이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거 누구 차일까요? 누구 차입니까? 이거 고객 차예요, 고객 차. 자동차 리스하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호호 아세요? 번호판에? 번호판에 하호호가 붙으면 렌트차잖아요. 리스는 앞에 하호호가 안 붙어요. 진짜로 내 거라고요. 그래서 내 거야. 왜? 내가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경제적 효익을 다 누리기 때문에 내 차예요. 현대캐피탈이 사실은 돈만 빌려준 구조라고요. 나는 요거 타면서 요 돈 갚아 나가면 되는 구조고. 어렵지 않죠. 요런 걸 리스 거래라고 해서 나중에 중국 회계에서 배울 건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 리스 거래를 할 때 실제로 법적인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을까? 이 자동차의 법적인 소유권, 자동차 등록증은 누가 갖고 있을까요? 요 경우에 자동차 등록증은 현대캐피탈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자동차에 대한 법적인 소유는 현대캐피탈에 있어요. 나중에 요 얘기 아주 자세히 할 거예요. 하지만 요 차를 실제 이용하는 사람은 고객이기 때문에 고객이 경제적 실질을 다 갖고 있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럼 회계, 이 경우에 회계는 이 자동차를 누구의 자산으로 본다고요? 얘의 자산으로 봐요. 얘 걸로는 안 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캐피탈 이런 데 보면 재무제표에 차가 엄청 많이 있을 것 같지만 막상 현대캐피탈 재무제표 보면 차 없어요. 돈 빌려줬기 때문에 차권만 잡혀 있다고요, 재무상태표에. 이런 얘기 나중에 볼 겁니다. 그럼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아니 얘 차라면서요, 얘가 얘한테 돈 빌려서 차 쓰고 원금과 이자 갚는 거라면서요. 근데 왜 법적인 소유권 얘가 갖고 있어요? 이거는 실무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은행에서 대출 받아야 되는데 은행에서 더 이상 대출 안 해준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찾아가면 된다고요. 여기 찾아가서 제일 비싼 차 에쿠스 한 1억 5천짜리 리스해달라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얘가 나 대신 1억 5천 돈 보내고 얘가 나한테 차 보내줘. 근데 자동차 등록증도 나한테 같이 보내면 내가 자동차 등록증이랑 차 받은 다음에 바로 중고차 사이트에 올려서 팔아버린다고요. 그럼 1억 5천짜리 차인데 내가 뜯지도 않은 중고차이기 때문에 한 1억 3천에는 팔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나는 남은 기간 동안 얘한테 원금과 이자 갚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대출을 또 받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온다고요. 이런 걸 카드깡 들어보셨죠? 이런 걸 차깡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자동차 소유, 이런 리스 거래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등록증, 법적인 소유권은 얘가 갖게 한다고요. 그래야 얘가 리스 받자마자 차를 딴 데 못 팔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실무적으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좀 많이 돌아왔는데 다시 돌아오시면, 그래서 자산을 정의할 때 법적인 통제는 필수적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필수적이지가 않아요. 경제적 효익을 내가 통제하면 되는 거지 법적인 통제는 우리가 따지질 않는다고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많은 종류의 자산은 소유권 등 법률적인 권리와 관련되어 있지만 소유권은 자산의 존재를 판단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제가 여러분이라면 거기 좀 쓸 것 같아요. 뭐라고 쓰냐면요, 리스 거래요. 거기 비구에 리스 거래라고 좀 쓸게요. 우리가 이 책을 한 번만 보고 덮을 게 아니라 여러분 혼자서 2회독, 3회독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쓰라는 거 다 써놓으시면 나중에 2회독 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세 번째로, 그럼 지금 우리 계속 보면 자산의 정의를 봤는데 과거 사건의 결과는 필수적이고 현금 지출도 필요 없어. 법적인 통제도 필요 없어. 정리하는데 미래 경제적 효익은 어떻게 될까요? 미래 경제적 효익을 통제, 나만 누려야 된대요. 요 경우엔 자산으로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거나 없거나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자산으로 정의하려면 요 자산에서 발생하는 효익을 나만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법적인 통제가 됐던지 그 외의 통제가 됐던지.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럼 여러분이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저희 교재 상단에 보면 미래 경제적 효익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현금의 유입의 증가를 가져오거나 현금의 유출을 감소시키는 능력을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고 하는데, 이거 뭔지 알아들으시겠어요? 모르시겠죠?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는 게 뭐냐면 미래에 내 통장에 돈이 쌓이게 되면 미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미래에 내 통장에 돈이 쌓이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돈이 더 많이 들어오던가 나갈 돈이 줄면 되겠죠. 그래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는 건 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한다는 건 내 통장의 미래에 돈이 점점점 쌓이게 되면 되는데, 이 쌓이는 방법이 들어올 돈이 많아지는 것도 있지만 나갈 돈이 줄어들어도 미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거라고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래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은요, 돈이 들어오는, 내가 매출이 늘거나
돈이 들어오는 것도 미래 경제적 효익의 증가지만 원가의 절감도 미래 경제적 효익의 증가로 본다고요. 왜? 통장에 원가의 절감도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갈 돈이 줄어드니까. 이해하시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봤어요. 미래 경제적 효익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해했나 봅시다. 여기까지 이해했으니까 한번 이해했나 볼게요. 만 이러는 거죠. 아, 회계사님, 세무사님, 저희 직원 중에 진짜 뛰어난 영업사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저희 회사에 매출의 한 30%는 담당하는 거예요. 같아요. 진짜 뛰어나요. 그래서 이번에 이 직원 저희가 연봉 한 5억 주기로 했거든요. 요거 자산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진짜 이런 거 물어본다니까요. 그럼 뭐라 그러실래요? 왜요? 비용은 자산이 아니니까 우리 배운 걸로 한번 얘기해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나중에 세무사나 회계사 1년차들한테 이런 거 물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아우 안 되겠죠. 월급 준 게 어떻게 비용이에요 이런다고요. 어떻게 자산이에요 이런다고요. 그러면 신뢰가 딱 떨어져요. 어려운 말들 좀 같이 써줘야 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아우 과장님 그 유능한 직원은 간두면 언제든지 간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아 간둘 수 있죠. 언제든지 간둘 수 있어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그럼 우리가 통제가 안 되는 거라고요. 그 직원이 벌어들이는 돈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맞지만 그 직원이 언제든지 간둘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통제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으로 잡으면 안 돼요. 이런 얘기 해주셔야 된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나온 김에 얘기하면 여기 직장인분도 있으셔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 세무사나 회계사 되시면 최고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시겠지만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그냥 간두고 싶을 때 간두면 돼요. 그쵸? 아시죠? 언제든지 여러분 그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1년차, 2년차 정도까지는 회계사도 세무사도 아직 일을 다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수습이나 뭐 일자리 구할 때 경기가 안 좋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나중에 다 수습하거든요. 근데 3년차 이상 돼서 자기가 다 일할 수 있으면 일자리 구하는 건 뭐 구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는 거지 널려 있습니다. 그런 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됐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하죠 저희. 자 마지막 보시면 자산을 정의하는데 물리적인 실체는 자산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여러분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무형 자산도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 상표권이나 특허권 이런 것도 자산으로 본다고요. 그래서 물리적 실체는 자산을 정의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아요. 그럼 다시 보시면 자산을 정의하려면 과거 사건의 결과 미래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고 요걸 통제할 수 있는 자산들을 자산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자산의 필수적인 요소 뭐라고? 과거 사건의 결과이고 미래 경제적 효익을 통제할 수 있어야 자산을 정의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본다고요. 그럼 다시 자산의 정의 한번 읽어보시죠. 교재 보시면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얘기한다. 이제 좀 읽히시겠죠?